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에 신규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주까지의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어린이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접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백신의 안전성은 양호하지만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의 대상자 93%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누적 인원은 4천만 명이고 누적 지급액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고령자와 고위험군들에게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감염 위험성이 큰 의료진과 교사 등 이른바 취약직군도 추가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보관과 운반이 쉬워 백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개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역대 최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나 정부는 다음 주에 환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중 수도권에서 지방을 다녀온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늘고 추석 이동의 여파는 다음 주 초까지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지난 한 주간 지역 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1,858명 중 수도권이 1,399.6명으로 한 주 전보다 2.8%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458.4명으로 13.3%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 인구 이동의 여파가 반영될 경우 전국적으로 감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보면 수도권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 2.6명, 강원 2.5명 등입니다. 오는 27일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접종 여부에 따라 교내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무엇보다 예방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4분기 접종을 한다며 시행 계획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질병청의 분석을 보면 16세에서 18세의 감염 예방 효과는 95.8%고 특히 18세는 98.5%로 높은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백신 접종의 효과성은 15세 이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출결이나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을 질병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쯤에는 방역과 일상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최소한의 방역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자면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했다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음 달 무렵쯤 되면 그런 구상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방안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지자체에 재택치료 계획 제출을 요청했고 서울시를 포함해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집에 머물며 자가치료를 하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2개와 감염병 전담병원에 42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2,500명 정도 나오면 지금도 수용 가능하고 예정대로 병상을 확보할 경우 신규 확진자가 3,000명 발생해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93%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신청 인원은 4천만 명, 누적 지급액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4,006만 1,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 153억 원입니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는 전 국민 대비 77.5%에 해당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 취약층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은 미 CDC가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수용하고 일부 감염 위험직군 종사자까지 대상에 추가해 승인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문위는 65살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는 50살에서 64살에게 추가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자문위 권고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의료계나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직종에 종사하는 18세에서 64세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반대를 뒤집고 부스터샷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가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결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전날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돌봄 직원, 식료품 점원, 노숙자, 재소자 등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승인했습니다. AP통신은 CDC가 그동안 자문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왔던 점으로 볼 때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CDC가 일부 대상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추가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WHO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 국가에도 노바백스 백신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바백스는 코백스에 백신 11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보관과 운반이 상대적으로 쉬워 백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사용한 노바백스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4%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국도 노바백스 백신 4천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1년 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셀 CEO는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면서 내년 중반까지는 누구든 접종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다만 부스터샷은 1년에서 3년마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가 코로나19 환자 중 입원 치료 위험이 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와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 환자에게 리제네론의 단일 항체 치료제 2종을 섞어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은 WHO 지침 개발 그룹이 24일 입원 치료 위험이 큰 경증 중등증 환자와
면역 반응이 약해 혈청 음성 반응을 보이는 중증 환자에게 카시리 비맙과 임대 비맙을 칵테일요법으로 섞어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권고가 3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지만 임상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 고령층, 면역 억제제 사용자 등 심각한 질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의 입원과 증상 지속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항체 치료법이 다른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다시 늘자 2,434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시 추석 연휴의 후폭풍으로 봐야겠죠. 일단 뭐 지금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 역대 최다를 보였거든요. 지난 네. 8월 11일 날에 어떤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서서 지금 최다 어떤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추석 연휴의 여파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추석 여파의 연휴는 오늘 발표된 수치에서만 보인 게 아니고 실제로 어제와 그제에도 보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 경향성을 보면 추석 연휴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목금의 그 진단검사 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일에 보통 우리가 16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는데 3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연휴 시작 날인 토요일 날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휴일 효과가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최대 요일별 최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아, 네. 예. 특히나 화요일 엊그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검사 건수가 9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말 효과가 반영되는 그 요일에 해당되는 검사 건수가 나왔는데 네. 반면에 1,7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화요일 날 발표된 화요일 날 기준으로 볼 때 이때부터 그 연휴의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늘에 와서 굉장히 큰 폭의 확진자가 증가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발표된 수치는 시작에 불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과연 이번 주말,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보면 굉장히 방문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도 오늘 수준 정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예. 관건은 이 연휴 기간에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되는 다음 주 초중반쯤에 굉장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던 비수도권의 그 비중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간 일평균 확진자 비율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2.8% 증가를 했고 비수도권은 무려 13.3%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석 연휴 이전에 보통 확진자의 비율이 수도권에서 80%에 육박하는 어떤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주로 인구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진행된 만큼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이제 전파를 비수도권으로 시키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양상은 이제 조금 지나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율에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다가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다시 뭐 80% 과거에 80%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양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교수님께서도 추석 연휴 여파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셨는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정부도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확산세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1, 2주 정도가 고비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잠복기를 고려한 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4차 유행의 정점이 그러니까 10월 초중순 정도에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관건은 서서히 감소를 하다가 11월경에는 다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폭의 증가가 있을 텐데 네. 일단 11월 작년 3차 유행 때를 보면 11월 중순부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되면서 예.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활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전파력이 기존에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요때쯤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아니라 10,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10월 중순까지 정점을 보였다가 다소 감소를 했다가 11월 달쯤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잠시 감소하더라도 11월쯤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폭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그 밀접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괜찮은 결정일까요? 일단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텐데 이때 가급적이면 확진자 수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1월이 되면 다시 급증할 상황이 도래할 걸로 예측이 되는 만큼 예. 기본 베이스라인을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가격리 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최근에 돌파 감염 그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네. 1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트로이 목마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가 감염이 돼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바이러스를 일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키면서 큰 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네.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치는 않다. 어차피 향후에 우리가 그 단계별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러한 조치를 해가지고 확진자의 규모를 증가를 시켜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완화 조치는 확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정부가 4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방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접종 용량이나 횟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이 그 4분기 접종 계획, 특히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계획에서는 아마 미국 등 일부 해외 사례를 준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세에서 17세에 대해서는 지금 용량 자체가 허가가 돼 있는 부분이 성인 용량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 화이자 백신이 심근염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의 어떤 사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 등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1회 접종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화이자 측에서 5세에서 11세에 대한 그 용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백신이 3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접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5세에서 11세뿐만 아니라 12세에서 17세까지도 확대 적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심근염 등 부작용의 빈도나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더군다나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성인 대비 감염되더라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극히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세에서 11세의 권고안으로 나온 것처럼 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용량이라든지 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 확률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그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독감 같은 다른 그 감염병들과는 다른 양상이라면서요? 이게 뭐 비단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가 독감하고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실제로 감염병들은 감염병마다 특이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이 주로 이루어진 것 전 연령대에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 청소년들에서도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그 고연령층 65세 이상에서도 감염 빈도가 높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성인 대비 낮기 때문에 예. 그렇고 집단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감염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 65세 이상의 고연령층보다는 병원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예. 주로 사망 사례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는 그럼 왜 소아청소년들이 감염이 잘 안 되느냐? 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사회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성인 대비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AD라고 해서 항체 의존성 감염 증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실제로 겨울철 감기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에 정확한 그런 항체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체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적절한 항체가 감염을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성인들은 과거에 코로나 감기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들이 몸속에 있어서 감염을 높인다. 상대적으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감염이 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병원성이 낮은 이유 소아청소년들에서 이 부분은 면역력이 성인보다는 낮기 때문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독감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23일 브리핑을 통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회의를 주관하며 국제적 반도체 칩 부족 현상과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여파 등이 논의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사와 구매업체 전반에서 투명성과 신뢰 증진과 관련한 업계의 진전에 대해서도 논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애플, 인텔,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이 참석 명단에 있다고 전했고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임러, BMW 등을 참석업체로 거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소집한 세 번째 회의로 4월과 5월 회의에도 삼성전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의 정상들이 첫 대면 회의를 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일본, 인도 총리와는 별도 양자회담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개국 정상이 지난 3월 화상으로 대면식을 했지만 쿼드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직접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인프라, 기술이 주된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안보 문제가 정상회의의 초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군대가 아닌 기술, 인권 등을 고리로 중국을 협공하는 노력도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정상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첨단 기술 사용의 공동 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내세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기마 국경 순찰대가 가축을 몰듯 채찍을 휘두르며 IT 난민을 국경지대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 정책이라는 비판과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자 백악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에 올라탄 미 국경 순찰대가 IT 난민에게 돌아가라고 소리 지릅니다. 말을 공격적으로 몰며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텍사스주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던 중 마치 가축을 몰듯 위협하는 영상이 퍼지자 백악관은 초당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What we witnessed was worse than what we witnessed in slavery. Cowboys with their reins again whipping black people, Haitians, into the water where they're scrambling and falling down.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 정책을 이어간 거라며 당장 이들의 추방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순찰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일부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horrified by that, just as we all were. We're not going to stand for that kind of inhumane treatment, and obviously we want this investigation to be completed rapidly.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치러야 할 전쟁을 텍사스가 대신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What the world is witnessing now is the open border policies that are being utiliz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t attracts people from across the entire globe. 에벗 주지사는 국경지대에 치안용 차량 수백 대를 줄지어 세워 강철 장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리오그란데강 인근 난민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평균 400명대에서 14,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 42호를 이유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이용해 난민을 추방한 횟수가 올해 70만 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IT인 난민촌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따라 14,000여 명에서 며칠 사이 5,000명까지 규모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IT 특사는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추방 결정이 비인간적이라고 공개 항의하며 사임했고 백악관과 국무부는 추방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나누는 리오 그란데강 옆의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입니다. 다리 아래가 난민 캠프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주변에는 단속 차량이 장막을 치듯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IT 난민이 한때 14,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5,0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며칠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루 전에도 1,400여 명을 IT로 돌려보냈고 3,000여 명을 이민자 수용시설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항의해 데니얼 푸트 미국 IT 특사가 사임했습니다. 푸트 특사는 미국의 추방 결정이 비인간적이고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서한을 통해 공개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재임 시 문제 제기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But I would note that Special Envoy Foote had ample opportunity to raise concerns about migration during his tenure. He never once did so. 또 IT 난민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어서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추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촉발한 기마 순찰대를 단속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IT 난민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Their journey is a direct result of the Biden-Harris agenda that wants to grant them amnesty and a lifetime of government benefits. 특히 바이든 정부가 미국을 매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IT 난민 문제를 아프간 철군에 이은 잇단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먼저 이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 사람이 고양이한테 이 코로나19를 전파한 그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죠. 예. 네. 해외에서는 뭐 이미 여러 동물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뭐 한동안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이 미국 동물원에서 고릴라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의 고릴라 20마리 가운데 18마리가 한꺼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이 고릴라들은 동물원 직원으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직원은 이 근무 당일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에 걸린 고릴라들은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흘리고 또 이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검사 결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동물원 측은 고릴라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된 개체만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또 이 방문객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격리 조치 없이 항체 치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동물들이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뭐 알려진 사실인데 예. 미국 이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이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햄스터나 뭐 밍크, 너구리 같이 다양한 포유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동물들끼리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감염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이 동물과의 접촉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동물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뭐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을 했죠. 네. 여기에 CDC도 이 최종 승인을 내리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바로 이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당초에 이 FDA는 뭐 65세 이상 고령층과 18세에서 64세 사이 가운데에 이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 또 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 이렇게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꼽았는데 네. 여기에는 원래 이 교사와 돌봄시설 직원 또 이 노숙자나 재소자 등도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CDC는 이 가운데 뭐 의료 종사자라든가 교사, 뭐 식료품점 직원 이렇게 직업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 부스터샷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에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을 포함한 이 4분기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접종 완료 후에 6개월이 지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부스터샷 접종을 논의 중이고요. 여기에는 또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고령층 등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부스터샷 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독감 관련 소식인데 독감철이 다가오면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훨씬 더 강력하게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나라들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하면 독감에 대한 어떤 주의가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네. 올해는 세계 각국이 독감 백신 접종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독감 백신 물량을 3배 정도 더 확보를 해서 300만 건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와 다르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거리두기 같은 엄격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질병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미국도 같은 입장인데 사실상 강력한 봉쇄 정책이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이 올해 독감 발병률은 전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게 되면 이 심각한 의료 체계 붕괴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의 경우 이미 의료체계 한계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백신을 같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은 사실상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맞아도 되고요. 네. 만약에 이 안정성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뭐 일주일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흔하지는 않지만
동안 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 치명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이 고연령층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은 그 접종 간격 상관없이 맞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걱정된다면 전후 일주일 정도 간격을 주는 게 좋다. 네,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에 이 초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의 권고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이 수백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이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존이라든가 이산화질소 이런 오염물질 6종류에 대해서 대기질 지침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특히 WHO는 발암물질로 규정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공중보건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할 뿐만 아니라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WHO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이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그리고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2005년 기준을 보면 이보다 각각 5 마이크로그램씩 낮아진 기준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전 기준보다 한 2배 정도 더 강화를 해서 관리를 강력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WHO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2005년 기준보다 훨씬 낮은 그런 대기오염 농도에서도 인간의 신체가 어떤 악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좀 강화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졸중을 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매년 700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WHO는 이번에 나온 지침 수준으로 이렇게 대기오염이 잘 관리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이 초미세먼지 관련 사망자가 한 80%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대기오염 문제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는 이 권고 기준을 강화가 아니라 완화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또 이 가을이 되면 등산이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 벌쏘임 사고입니다. 그렇죠. 이 올해도 이미 전국에 이 벌쏘임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벌쏘임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28% 이상이 9월에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늦더위가 남아있는 이런 초가을에 벌들이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특히 장수말벌과 땅벌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나무같이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산행을 한다거나 주변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벌을 놀라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런 벌쏘임을 예방을 하려면 우선은 이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요. 또 이 탄산음료 같이 달콤한 음식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이 말벌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검은 색깔 옷은 벗어버리고 일단은 벌집에서 한 20m 이상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또 이 벌 독에 의한 사망 같은 경우는 한 79% 정도는 쏘인 뒤 1시간 안에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대피한 후에 119에 신고를 하시고 병원 치료를 빠르게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가을철 산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 말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니까 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8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8억 5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7억 6천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올 상반기 흑자는 2019년 하반기에 3억 5천만 달러 흑자 이후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흑자며 역대 최대 흑자입니다. 특히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 영화 제작사의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나면서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40.2%나 급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 연구진은 남성형 탈모에 연관된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억제하는 펩타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물질을 인간 모낭세포와 실험용 쥐에 처리한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발모제와 비슷한 모발 성장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씨앗 구조를 본뜬 새로운 개념의 3차원 전자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숭실대 김봉훈 교수팀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초소형 크기의 3차원 전자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소재를 이용하면 무동력 비행체를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일 수 있어 미세먼지 정밀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와 함께 60도 이상에서만 충전 가능했던 한계를 넘어 상온에서도 빠르게 충전 가능한 장수명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리콘을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 중 상온에서 5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동 연구 논문은 사이언스 저널에 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명품 브랜드 톰 브라운과 함께 만든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톰 브라운 에디션을 수천 방식으로 한정 판매합니다. 삼성전자는 톰 브라운과 갤럭시 워치 단독으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95만 원으로 오는 29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0일 발표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화장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인류가 처음 화장을 시작한 건 언제고 또 화장법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화장. 한때 유행했던 물광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을 지나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눈에 포인트를 주는 아이 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장은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요? 인류가 처음 화장을 시작한 것은 약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의 무르시아 섬에서 노란색 색소와 붉은 파우더 같은 조개 껍데기를 발굴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는 식용 조개 껍데기와는 달리 물감을 섞고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파운데이션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물감과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광석 가루가 섞인 빨간색 파우더도 찾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치장하는 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지능이 낮았을 거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었죠. 화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는 바로 이집트 시대입니다. 이 시기의 화장은 종교적 의식과 신체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대에 들어와 정점을 찍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관리와 화장 기법의 일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화장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화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눈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콜이라고 부르는 먹으로 눈 주위를 진하게 칠했는데요. 여기엔 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 화장이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화장을 즐겨 했는데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땡볕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고 상류층일수록 바깥일을 하지 않아 피부가 하얗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얀 얼굴을 과시하기 위해 백영광이라는 납성분을 얼굴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납 중독에 걸려 단명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화장품 재료는 모두 천연 물질로 매우 고가였다고 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올리브오일과 벌꿀을 얼굴에 발랐고 목탄으로 눈썹을 짙게 그리고 입술을 붉게 하는 립스틱도 발랐다고 하네요.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는데요. 흰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신라 시대에는 백분과 연분을 만드는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분제조 기술은 무척 뛰어나 일본 고문헌의 신라의 한 승려가 서기 692년에 일본에서 연분을 만들어 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백분은 주로 쌀가루였는데요. 이외에 분꽃이나 조개 껍질을 태워 빻은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는 부착력과 퍼짐성이 약해 분을 바르기 전에 족집게나 실면도로 안면의 털을 일일이 뽑은 뒤 백분을 물에 개어 바르고 20분에서 30분간 잠을 자야 곱게 발라졌다고 합니다. 색조 화장으로는 볼과 입술 그리고 이마를 붉은색으로 치장하는 연지와 곤지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역시 화장법 개발을 국책으로 명령하고 숙종 때는 매분구라는 화장품 방문 판매자가 생길 정도로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동서양 모두 하얀 얼굴과 붉은 입술 그리고 가지런하고 또렷한 눈매가 미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장품 재료도 동서양이 비슷합니다.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푸는 각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는 납가루를 공통으로 썼죠.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대 로마 여성들도 현대 여성들 못지않은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했는데요. 런던 부근의 한 고대 로마 사원 유적지에서 발견된 서기 150년경에 만든 크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의 뚜껑을 열면 크림을 떠내던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완벽한데요. 영국 브리스톨대의 리차드 에버쉐드 교수팀이 이 크림의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녹말과 동물 지방이 각각 40%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녹말은 지방의 번들거리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 화장품에서도 녹말이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또 이 화장품에는 석석, 즉 주석의 원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크림을 희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 연구자들이 이 처방으로 크림을 제조했더니 흰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여성들 역시 흰 피부를 선호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화장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화장,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2,434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다음 주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